초뷰카 시대 지속가능성의 리더십 모듈 8 고전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고전적 리더십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교환 이론, 리더십 로맨스,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여기까지가 아마 고전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고전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론들을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일종의 리더십에 대한 충분 조건에다가 그것들이 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안목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스타일 같은 걸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고전적 리더십 이론들이 바로 그와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성 리더십을 공부를 발현시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스타일들이, 상황에 맞는 스타일들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이 가장 먼저 생긴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특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은 우리가 Great Person Theor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특성 같은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리더로서 선발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특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신 위대한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그런 특성을 보이는 리더는 자기가 훈련해가지고 됐다기보다도 태어난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이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바로 네이처냐 너처냐, 부모님으로부터 DNA로 타고난 것들에 대한 측면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게 네이처고, 그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주장하는 게 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과학적인 결론은 50대 50입니다. 이 50대 50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만들어진 게 미네소타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으로 입양된 이 친구들을 20년, 30년 동안 추적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점이 같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한 연구가 바로 미네소타 일란성 쌍둥이 연구인데, 여기에 연구 결과가 50대 50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태어난 게 50이고 그 환경에 의해서 얻어진 게 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성 이론은 부모한테 태어난 5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타고냈는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쭉 열거를 하고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나왔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인지적인 지능, 우리가 머리가 좋은 거, 그리고 자신감, 결단력, 성실성도 일종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사교성,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선발될 개연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성 이론에 기반한 리더십에 대한 주장들은, 사람들은 리더로서 육성되는 거라기보다도 그와 같은 특성을 DNA로 타고난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그와 같은 특성들을 타고난 사람들을 선발하는 걸 상당히 중시하는 리더십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특성 이론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행동 이론은 아니다, 타고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리더한테 부하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보고 부하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리더다운 행동을 훈련을 해서 보이기만 할 수 있다면 부하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리더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특성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하고 부하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사실상 행동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제를 하면 이거는 가짜 상관관계다. 리더로서의 특성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발현돼야 되고, 부하들은 그 행동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영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동이 중심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특성을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동이라는 건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다운 행동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행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의 리더십은 행동 이론에 기반해서 이론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다운 행동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행동이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일을 맡기면 이 과업을 제대로 잘 이렇게 조직화해 가지고 이 과업을 잘 처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는 행동들이 한 가지 행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 과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하고 구성원들하고 같이 행동함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엮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자기의 자원으로 땡겨 쓸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 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적어도 리더다운 행동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행동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맡겨진 과제도 잘 성취하는, 그와 같은 걸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리더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잘 조직화해 가지고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훈련을 다 시킬 수 있을 때 리더다운 리더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게 블레이크하고 무톤이라는 사람이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그리드에서 주장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리더십이 처음 시작된 거는 특성 이론이거든요. 이제 행동 이론이나 특성 이론이 다 예전에 있었던 리더십 이론이기 때문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변화하지 않고 상수로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더십의 씨앗에 해당되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행동만, 이렇게 모범적인 것만 있으면 리더로 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론이었던 반면에,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 상황 자체가 매번 변화하잖아요. 이 어떤 특성이나 행동과 같은 리더십에 대한 씨앗들을 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라고 하는 토양과 잘 매치가 안 되면 이 토양은 씨앗을 뱉어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특성이 지금 리더가 발휘를 해야 되는 그 토양하고 잘 매치가 되는지 안 매치되는지, 이게 리더십의 핵심적인 포인트다. 옛날에 특성 이론이나 행동 이론은 이 상황의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 될 수 없다. 너무 씨앗만 고려한 이론이다 라고 해서 등장한 이론이 상황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 이론은 사실상 리더십에 대한 답은 상황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이 답이고 리더가 가진 씨앗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리더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성 같은 것들은 서서히 사라질 개연성이 상당히 많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피들러의 상황 이론도 리더하고 부하들 사이에서 신뢰로운 관계가 있으면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리더가 처리해야 될 과업이 잘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면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리더가 실질적으로 부하들을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들러 같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 상황이 다 좋으면 상황이 좋은 거고,
세 가지 상황이 다 나쁘면 상황이 나쁜 상황인 거고, 상황의 토양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업지향적인 그 행동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관계지향적 스타일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발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리더십을 설계를 해주는 게 바로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시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리더십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이 교환 이론의 트랩에 빠져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리더십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자기 마음속에 경계를 지어가지고 인그룹하고 아웃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성향들을 보이거든요. 인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10명인데 이 10명 중 3명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인그룹이고 인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아웃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는 인그룹이고 너는 아웃그룹이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갖다 공표를 하면 HR에 있어서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게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얘는 인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얘는 아웃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경계를 지워가지고 관리하는 성향들을 보이고, 인그룹 멤버들한테는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공정성에 문제가 안 되게 지지도 더 해주고 눈에 띄지 않게 리소스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그룹 멤버들은 그런 걸 받아가지고 뭐 승진도 빨리 하고 회사의 핵심적인 멤버로 크고 이렇게 하는 성향들을 보이는 게 바로 리더십 훈련을 받지 않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관리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조직이 인그룹, 아웃그룹 나눠지고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리더십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교환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제로 주어졌지만 교환 이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성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인그룹하고 아웃그룹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전체적인 더 큰, 더 생생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줌에 의해서 인그룹하고 아웃그룹의 바운더리 자체가 애매모호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커다란 새롭게 만든 그 바운더리 속에서 다 인그룹 멤버로 전환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리더가 주장하는 일종의 목적이 실현되는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의 울타리를 두르거나 아니면 우리 그 조직에 있어서 진짜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세운다든가, 이렇게 함에 의해서 인그룹, 아웃그룹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포괄적인 그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이 뛰어난 진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의 울타리나 아니면 가치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 리더하고 혈연적인 것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 구성원이 우리가 설정한 사명의 울타리나 가치의 울타리에 대해서 몰입하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 그룹에서는 핵심 멤버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우리 리더의 동생이, 혈연적인 동생이 여기 와서 일한다 한다 하더라도 혈연적 동생을 넘어서 우리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또 핵심적인 멤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연적인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혈연적 가족을 훨씬 넘어설 수 있는 사명이나 목적의 가치의 울타리,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 그것들을 만들어냄에 의해서 인그룹, 아웃그룹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리더, 이런 리더가 진성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고전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리더십 로맨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리더십 로맨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잘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회과학자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리더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팔로워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회사의 시스템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회사가 성과를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쉬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냥 그 회사가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잘 되는 거야. 시스템이나 운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리더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그 회사가 잘 돼 있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그 회사는 리더가 잘못 만나가지고 리더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도 리더의 귀인을 시켜가지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다 리더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이 리더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더십의 로맨스에 빠졌다고 그래서 모든 회사의 실패나 성공을 리더를 원인 변수로 삼아가지고 설명하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을 리더십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리더십 로맨스가 생기게 되면 리더를 우상화시키는 현상들이 생길 거잖아요. 리더를 우상화시키는 현상들이 생기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엄청나게 성과를 내던 사람들이 지위의 재결치를 일종의 리더십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지위가 잘 됐었던 모든 이유를 재결치에 귀인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때도 있었고,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엔론에 문제를 일으켰던 엔론의 케네스 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엔론이라는 문제는 이 사람이 다 일으킨 거야 라고 귀인시켜가지고 설명했던 현상도 다 리더십의 로맨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꾸 리더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인다면 되게 위험한 징조인 거예요. 그런 우상화하는 성향들을 보이다 보면 구성원들을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목도 놓치고 시스템들을 더 합리적으로 빌드업해야 되는 안목도 놓치고 밖에서 들어오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의기 같은 요소도 정확하게 잘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되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진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라면 어떤 처신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성과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성과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해서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도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난 거예요 라고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공을 돌리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잘해주는 리더가 리더십 로맨스를 극복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이제 그 회사의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구성원들이 잘 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 그래서 나쁜 상황이 있을 경우를 하더라도 리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이게 구성원들을 막 비난해가면서 막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성과는 자기 리더가 그 책임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자기한테 이렇게 돌리는 리더가 있다면 구성원들도 다 뻔히 아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 못했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쳐가지고 빨리 이와 같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리더가 부하들이 막 칭송해주고 이런 거에 우상화하는 거에 빠져들어가지고 모든 공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취하고 모든 실패는 부하들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위험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고전적 리더십의 마지막 리더십의 이론이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신상필벌을 잘 하는 리더를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의 효과성이 증명이 되는 게 변화를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그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를 비전으로 잘 제시를 하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구성원들한테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서 그 솔루션이 일종의 지도로 잘 장착되게 하고 실망을 하고 지친 기색을 보이는 친구들도 막 이렇게 고무시키는 역할도 잘 하고 이 자기 박스 속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 박스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하는 리더를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기가 좋지만 미래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 높은 비전을 설정을 해서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뛰게 만들어서 성과를 내게 할 때의 핵심적인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리더십의 답이었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건 진짜 경기가 좋아가지고 높은 목표만 설정을 해서 구성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뛰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 이와 같은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였는데 이때 변혁적 리더가 높은 비전을 설정을 하고 구성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적으로 자극하기도 하고 영감적으로 동기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뛰게 하는데 성공하는 리더가 바로 변혁적 리더였었고 이 사람이 답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변혁적 리더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는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영감이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시대가 바로 요즘과 같은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 진짜 미래를 위한 답다운 답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들여다보면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답을 만들어내고 그걸 답으로 받아들이고 그 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협업으로 뭉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요즘의 리더십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의 경향에서 지금은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